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최근 가장 최신 환가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저희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대한민국에서 표본은 될 수 있죠. 전국적으로 서울회생법원이 파산 사건이 가장 많고, 그 중에 이제 수십여 명, 한 44명 정도의 파산관제인이 있는데, 이게 지금 총 몇 건이냐면 엑셀이니까 39이니까 38이죠. 앞에 제목이 있으니까 총 38건을 재판을 합니다. 금요일날. 이제 신건은 15건이고요. 기존 게 이제 23건인데 파산 재판의 이모제모에 대해서 또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꼭 전달해줘서 제가 사건 번호하고 이름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어떤 경향을 한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한번 정보를 한번 제공해 보자 합니다. 이 종결 면책이라는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파산 종결은 파산의 목적인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돈을 나눠주고 끝내는 사건을 파산 종결이라고 했죠. 파산은 종결, 면책은 면책 의견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끝내는구나. 이게 종결면책입니다. 나름대로 채권자도 윈이고 채무자도 윈이고 관제인도 윈이고 누이 좋고 매우 좋고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송달도 다 됐습니다. 이해한 사람도 제로에 없습니다. 예납금도 처음에 30만원입니다. 다만 관제인 입장에서는 종결이 됐으니까 파산 환가가 됐으니까 그 환가에서 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채권자는 돈을 받아서 좋고 채무자는 면책이 돼서 좋고, 물론 채무자는 이제 그 돈을 내놓는 거 아니면 수익자 그 때문에 좀 적어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죠. 이런 사건이고요. 세 번째, 이 채권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제1회 채권자 집회하고 채권 조사기일은 병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미 예전부터 추정이 돼 있다가 이번에 이제 돈이 파산재단에 들어오는 바람에 채권 조사를 신청해서 기일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채권 조사 기일에는 채권 시부인을 합니다. 이미 물론 법원에 제출했어요. 다 그 전에 제출하고 그날은 확인하는 절차죠. 집회입니다. 채권자가 채권 신고를 해서 관제인은 이 채권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대부분 시인하고 이의가 있는 채권, 부인하는 채권, 채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다행히 이의하는 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송달도 다 됐고 채권조사도 잘 됐고 이 채권자가 여기 있습니다만 이 이의사유가 보험회사에서 이의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요즘은 자기네 보험 약관 대출금에 대한 해약환급금이 있거든요. 존재하는데 예상 해약환급금이 있는데 약관 대출금액에서 대출을 해주면 약관 대출금을 까고서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신용대출을 해줬습니다. 보험회사도 대출기관이죠. 담보대출도 하지만 신용대출을 해줍니다. 신용대출이 약관대출은 이자가 비쌉니다. 왜 비싸냐면 최초의 보험을 계약을 할 때 그 예정이율이 있습니다. 이 보험을 들을 때 당신들한테 만기에 얼마까지 보장해 주겠다. 그게 이율이 높을 때는 옛날에 5% 됐어요. 보험회사는 상당히 이익을 내야 되죠. 근데 지금은 거의 한국은행 금리 플러스 0. 몇 프로인가 그래요. 한 1, 2%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회사에서도 약관 대출할 때는 이자율이 상당히 높으니까 고객이 안 해갑니다. 저도 한 20년 동안 보험을 넣었지만 지금 가장 싼 게 7%인가 8%예요. 근데 신용대출은 얼마 안 됩니다. 한 4, 5%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용대출을 많이 영업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해약환급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깔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신용대출 해주고 이 사람이 파산 들어왔을 때
신용대출에 의해서 상계를 합니다. 근데 상계를 하려면 그 상계를 해서 자기네 거다. 그리고 그걸 해지해서 해지해야 자기네가 이의를 이의를 해지하면 이의를 처리한다. 그래서 관제인 이의하자마자 상계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제인은 저 같은 경우는 이의를 보험을 해약을 안 하고 보험 해약 환급금 상당액을 파산재단에 편입하는 화해를 하고 보험을 유지했을 때는 보험회사의 상계권은 해약 환급금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상계라는 게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겁니까? 자동채권, 수동채권, 상계로 소멸할 채권, 다음에 상계 대상이 된 채권, 자동채권, 수동채권이 대등액에서 상계되기 때문에 해약을 안 하면 수동채권은 발생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해지를 할 수가, 상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게 대부분 상투적인 이의입니다. 다음에 이것도 채권조사고요. 특별하게 이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폐지 면책은, 파산 폐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파산 절차의 목적인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달성하지 못하고 세금이나 내든지, 환가를 해서 세금이 내든지, 아니면 절차 비용이 없어서 아예 환가조차 시도하지 않는 거, 그냥 끝나는 사건을 폐지라 그랬습니다. 요 세 개의 사건은 환가를 한 거예요. 왜? 재단 채권을 변제했으니까. 세금을 냈단 얘기예요. 관제인 보수도 물론 좀 받습니다. 재단 채권 변제 후 폐지. 채권자들은 한 푼도 못 받아가죠. 채권자들한테는 가장 아쉬운 사건이죠. 국가는 그러니까 조세 채권자인 국가 혹은 4대 보험공단은 뭐 손해를 안 보죠. 걔네들은 이 돈을 가져갑니다. 횡재하는 사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100만 원이 있는 거는, 이건 뭔가 개인 채권자가 많다든지 조사할 게 많다든지, 그건 이제 법원에서 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폐지하고 재량 면책입니다. 이건 누가 채권자들이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 술값에 대해서 엄청 조사해 달라 그래서 제가 조사를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예납금이 350인 이유는, 이거는 원래 이제 근저당을 설정을 해줘서 파산 신청 전에, 한 몇 개월 전에, 혹시 그게 부인 대상, 비본지 행위가 아닌가 라고 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비본지 행위는 아닙니다. 원래 그냥 일반 채권자한테, 그 사람한테 압박을 해서 근저당을 덥석 설정해 주는 거는 비본지 행위라 그랬죠. 의무가 없죠. 원래 설정해 줄 의무가 없죠. 약정을 하지 않는 한. 근데 그냥 계속 압박을 하니까, 아니면 미안한 마음에 그 사람만 이뻐해서 파산을 앞두고, 그래 너 이 순위로 나중에 경매 들어갔을 때 그거는 너가 좀 먹어라 하고 설정해 주는 행위가, 의무 시기나 방법이, 여기서 방법이겠죠. 의무 없는 일을 하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비본지행위라 그랬죠. 이거는 면책 불허가 사유예요. 과태파산죄로. 징역 5년, 벌금 5천인가요? 중죄입니다, 사실. 그리고 면책 불허가 사유에도 해당되죠. 또 부인 대상도 되죠. 사행위도 해야 됩니다. 아시죠? 사행위 취소 소송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소송이 예정돼 있다라고 판사님은 예상했어. 그 다음에 경매도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이 많아서 이제 비용을 많이 예납을 시켰는데, 관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경매에서는 한 푼도, 낙찰자가 낮게 사는 바람에 한 푼도 못 얻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의사유만, 대신 이의사유는 엄청 조사했습니다. 카드를 뭐 한 10년치, 제가 이제 그 중에서 한 3년치는 진짜 엑셀을 쳐서 뭐 직원을 시켰습니다만, 나름대로 이제 딱 분석은 제가 다 했어요. 술집하고 금액하고 해서 결국은 이제 며칠 만에 조사를 끝냈는데, 뭐 재량면책 사유입니다. 이렇게 이제 재량면책 해달라고 올렸습니다. 결정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판사님이 하겠죠. 이거 이제 배당 진행 중에 특별 채권 신고를 좀 늦게 한 채권자가 있습니다. 돈 나가기 전에. 그땐 특별기일을 지정해서 이 사람이 비용을 내면 다시 조사를 해줍니다. 채권조사, 이 시부인 하는 겁니다. 이 종결면책, 배당하고 끝낸 거고요. 채권조사, 배당하고 끝낸 거고, 요거는 이제 폐지면책인데, 부동산을 매각을 시도했는데 도저히 안 팔립니다.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얼송리에 있는
맹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국세가 800인가 1000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0만원 이상 팔아야 되는데 도저히 입지를 안 합니다. 아예 뭐 거기가 기업도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입지를 안 해요. 거기가 이번에 선거구가 원주 갑 지역구인데 민주당의 이광재,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의 박정화, 전직 청와대 관료들의 그 대결이 있어서 아주 흥미로운 지역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부동산이 한 6개월 정도 매각을 노력했지만 없어가고 그냥 이거는 포기하겠습니다. 자, 한가 포기하면은 무슨 재산이 된다 그랬죠? 자유재산이라 그랬죠. 자유재산은 압류금지재산, 환가 포기재산, 신득재산, 그렇죠? 파산 선고 이후에 취득한 재산, 자유재산. 개인 파산에선 자유재산이 인정된다는데 이론이 여지가 없습니다만 아까 제가 법인 파산 강의 4에서 한번 읽어봤죠. 법인 교과서를. 법인 파산에서는 자유재산을 인정하는 설, 적극설. 아니다. 법인은 자유재산이 있을 수가 없다. 소극설. 학설이 나눠진다 그랬죠. 뭐 우리나라는 적극설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 파산하고 개인 파산은 100% 동일합니다. 다만 법인 파산에서, 개인 파산에서는 특유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는 것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 파산 책은 개인 파산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거기 뭐 환가 포기, 그 다음에 뭐 재단 채권, 채권자 집회, 그 다음에 간이 파산, 배당, 환가 다 적용이 돼요. 근데 법인 파산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인에만 특유한 제도죠. 법인은 그냥 해산시키는 거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인 파산, 개인 파산이 범위가 더 넓죠. 법인 파산 플러스 면책 불허가 사유. 그게 개인 파산입니다. 법인 파산은 오직 청산만 하는 겁니다. 청산하고 죽이는 겁니다. 해산시키는 거. 자꾸 제가 이제 이렇게 반복하는 게 떠들다 보면 아마 조금이라도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것도 파산 폐지, 재단 채권 변제. 그러니까 환가는 했지만 채권자들 국가 세금 내고 끝낸 겁니다. 요 채권조사, 폐지 면책. 자, 여기서 이게 지금 이의 사유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이분이 무려 5명이 이의를 했습니다. 거래처 돈 안 주고 그 거래대금을 편취했던 얘기예요. 물건값을 안 주고, 근데 물건값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얘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형사 기소가 됐습니다. 3천 얼마가. 그거는 이제 이번에도 이거 면책 의견이에요. 저는 그래도 그건 형사 문제이기 때문에 파산에서는 터치를 안 합니다. 조사를 안 해요. 권한도 없고요. 파산이라는 거는 덧셈 뺄셈을 해서 재산이 많어, 부채가 많어. 아, 부채가 많구나. 근데 있는 재산 중에 조금이라도 있어. 그거 팔고 환가를 해서 그래도 나눠주고 끝나는 게 청산 절차입니다. 폐지, 그게 파산 절차입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 파산에서는 특별히 면책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재량 면책 사유가 아닌가, 그것만 판정을 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사람이 이제 뭐 자기가 돌려막기 하다가 A에서 빼서 B 맞고 B에서 빼서 C 맞고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 하다가 이제 작년 몇 월 이후에 그 편취한 금액은, 거래한 금액은, 돈을 가져간 것은 검사가 기소한 겁니다. 3천만 원만. 전체 채무는 이제 9천이에요. 왜? 2015년부터 계속 거래를 하다가 막판에 몰리니까 그때 이제 사기쳐서 돈 편취했다라고 해서 형사 기소가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비면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는 채무가 많기 때문에 면책을 시켜줘도 형사 기소된 것은 면책에서 제외가 됩니다. 비면책이죠. 그것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는 지금 이제 부동산 상속 지분을 화해한 겁니다. 근데 세금이 과다해서 이것도 결국은 이제 세금만 내고 끝내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이제 동업자하고 치고받고 하다가 동업자 2명이 이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의사인데 옛날에 이제 처음에 뭐 한 2010 몇 년도, 11년인가 10년 전에 동업을 하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병원이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한 의사별로 한 5억 이상 손해를 봤습니다. 3명이.
그래서 이제 뭐 외국 갔다가 뭐 또 동업자가 형사 고소하는 바람에 구속도 되고, 근데 이제 한 명하고는 이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소 취하가 됐는데, 한 명은 나타나지도 않고 해서 그냥 실형을 살고 한 2심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나머지 이의제기 한 사람이 이제 이의제기를 하거든요, 현재. 근데 그 사람은 이 동업관계 소송에서도 횡령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5천만 원씩 투자를 해서 1억을 만들어서 A는 영업을 하고 B는 자금 관리를 했어요. 근데 B가 5천만 원을 자기 개인적으로 썼어. 그리고 5천만 원은 이제 영업자금으로, 뭐 회사 동업자금으로 쓰고. 근데 나중에 이제 A가 B를 형사 고소했어요. 업무상 횡령. 5천만 원 형사처벌 받았죠. 그게 불법행위잖아요. 자, 그럼 그 5천만 원을 A한테 손해배상할까요? 동업체한테 손해배상을 할까요? 그게 이제 조금, 저도 지금 이제 민사를 해본 지가 오래됐지만, 그런 경우에 과연 A한테 직접적인 불법행위는 아니거든요. 횡령이라는 게 동업체에 대한 불법행위죠. 그럴 때 A는 동업 정산금 청구 소송을 하면서 B에게 동업 재산에 대한 어떤 반환 청구를 하고, 거기에 기해서 이제 뭐 다시 자기한테 직접 청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청구 취지를 구성할 수는 있겠죠. 이유 어찌됐든 그 횡령 금액은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 이분도 뭐 여기서 채무액은 지금 7억인가 얼마인데 거기서 한 2, 3억은 면책 불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폐지 재량 면책. 이것도 은행에서 뭐 이제 열심히 이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폐지 면책.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주 복잡한 사건입니다. 이건 왜 복잡하냐면 이미 채권자들이 부동산을 양도를 해서 남편한테 넘겨놓고 남편이 딴 데다 팔아서 채권자들이 가처분 2건에다가 사행위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인은 그걸 수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채권자가 쭉 있는데 부도를 앞두고 아니 부도가 나기 직전에 자기 유일한 재산에다가 그 채권자, 일반 채권자 중에 대여금 채권자 중에 이쁜 사람만, 아니면 자기가 꼭 이 사람한테는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고 한 사람만 딱 찍어서 그 사람한테만 근저당을 딱 설정을 해줬어요. 1순위 이제 은행이 있고 2순위는 이제 그 사람이 2순위가 되는 거죠. 그게 무슨 행위라 그랬습니까? 제가 비본지 행위라 그랬죠. 시기나 방법이죠.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거고, 시기는 뭐냐면 지금 연말에 다 갚아야 되는데 지금 미리 갚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방법, 근저당을 특별하게 설정해줄 최초의 약정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약정도 없었죠. 그냥 1부터 10번까지 채권자가 있는데 나머지 2번부터 9번까지는 뭐 망해도 할 수 없다. 난 너네한테 한 푼도 못 줘. 그렇지만 1번은 어떤 식이든 뭔가 은혜를 입었는지 사람이 그 사람한테 뭐 진짜 그 사람 채무는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거기다가 홀락 설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야 됩니다. 관제인은.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 있는 부동산도 매각을 해야 되고요. 이건 송달이 안 되는 채권자가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은 송달이 안 됩니다. 그럼 이 송달하는데 엄청 시간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채권자도 있죠. 여기 생명보험에서 아까 똑같습니다. 보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번, 7번은 이 소송한 채권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벌써 이것도 예납 금액이 높죠. 소송 같은 걸 다 예상을 했으니까 비용을 많이 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앞으로 뭐 1, 2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화해가 잘 되면 또 몇 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신권인데, 여기부터 신권인데 다 폐지 면책. 이건 조사를 해봤는데 재산 나올 건덕지가 없는 겁니다. 여기 뭐 서민금융진흥원이 이 일을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거 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상속재산 파산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원룸 7채인데 그게 이제 벌써 2003년도에 이제 지은 다음에 분양을 해다가 안 돼서 2010년에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들은 1순위 배우자하고 자녀들은 상속 포기를 했는데 쭉 모르고 있다가 2015년경에 형제 자매한테 넘어가잖아요.
형제자매 3순위, 2순위는 직계존속이고 1순위가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사촌 이내의 친족.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는 직계비속하고 직계존속하고 또 공동상속이고요. 그래서 2015년 형제자매들이 이제 한정승인을 하고 한정승인을 하고 지금 이제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뭐 복잡한 것 같아도 땅에 가압류가 있으니까 그거 풀고 건물에 뭐 가압류 그 다음에 근저당 이런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 관제인 싹 말소하면 말소해서 이제 매각을 하는 거예요. 한 채당 뭐 임차인들은 거기 살던 임차인들은 이미 등기명령만 하고 떠난 사람도 있고 아직 거기서 한 18년째 사시는 분도 있어요. 지긋지긋하겠죠. 돈은 못 받으니까 2,500만원 10년 전에 내고 지금은 이제 대신 싸게 살았지. 지금은 이제 4,500, 5,000 정도 되는데 전세금이. 근데 아무리 돈 전력해도 한 곳에서 이사도 못 가고 18년 사면 참 지긋지긋하겠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이사를 간 사람들은 등기명령 제도가 있죠. 등기명령 하면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하면 그 등기명령 한 사람들한테 전세금 2,500 주고 만약에 3,800, 500씩 남는 거고 만약에 1,000 하면 7,000 남는 거고 2,000 하면 1억 4천 남는 거고 그러니까 얼마 남길지는 이제 해봐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시간이 한 1년 이상 가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상속재산 파산은 환가가 있는 거는 30만원입니다. 예납금에. 오히려 많이 높질 않죠. 왜냐면 상속재산 파산은 도안인 뭐예요? 그 관제인이 조사를 했는데 아무런 재산이 없고 재산이 있어도 제가 유튜브에다 찍었죠. 95,000원짜리 443원짜리 몇백원 없는 거 몇천원 몇만원 뭐 그게 어느 정도 선까지는 모르지만 1, 20만원도 한가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 사건은 바로 그냥 폐지죠. 30만원 보수받고 끝인데 이런 경우는 지금 관제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싸게 팔면 한 채당 1,500만 남겨도 1억 5백이 되죠. 보수가 나중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상속재산 파산은 원칙적으로 30만원을 연합시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파산은 많이 좀 불안하면 하시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그 사이에 나름대로 또 뭔가 모르는 사실이라든가 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뭐 진짜 300만원, 500만원 하라 그러면 좀 말리겠지만 30만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서 본인이 어떤 정보 파악해서 이 사건은 이렇게 끝났구나. 아니다.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해서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폐지 면책했고 이거는 상속부동산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한 600만원 정도 이제 화해를 했는데요. 이미 그 세금이 과다해서 그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폐지 면책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돈을 나눠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인 파산 사건은 이제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건 뭐겠습니까? 폐지 면책이죠. 관제인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뭐겠습니까? 요거예요. 요거. 폐지 면책. 재단 채권만 변제하고 폐지 면책하는 거. 일이 덜 하죠. 만약에 종결 면책하면 채권 조사도 해야 되고 뭐 재단 채권도 다 변제해야 되고 일이 최고 많습니다. 근데 폐지 면책은 일은 없어요. 그냥 딱 조사해서 더 이상. 근데 보수도 적죠. 30만원 받고 땡입니다. 근데 요 폐지 면책은 환가도 하면서 보수도 챙기면서 대신 이제 일은 좀 덜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보수 같은 걸 다 책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일 많은 건 많이 받고 일 적은 건 적게 받고 아주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의 속성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 자체적으로는 열심히 하죠. 조사 열심히 해서 폐지 면책을 빨리 끝내는 것도 열심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열심히 뒤져서 재산을 찾아내는 것도 능력이고 그 다음에 그 능력 문제가 된 사건을
잘 채무자나 그 이해관계인을 잘 설득을 해서 소송으로 안 가고 잘 화해계약으로 마무리해서 금액도 적당하게. 너무 욕심부리면 잘 안 되죠. 금액을 이걸 환가를 1억을 할 수가 있다고 합시다. 1억을 다 받으려 그러면 그 뭐 소송까지 싹 해야 되고 보전 처분도 해야 되고 상대방이 항소하면 1심, 2심, 3심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적절하게 상대방이 토해낼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한다면 대신 이제 뭐 채권자들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관제인 보수도 확 줄지만 사건은 좀 빨리 끝나고.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너무 빨리 끝날라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죠?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덮는 게 최고죠. 그래서 그 모든 게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진짜 뭐 내가 덮는다 그래서 왜 다른 사람이 눈이 있잖아요. 채권자들이 이렇게 이의제기를 해요. 그럼 판사는 가만히 있겠어요? 관제인 감독권이 있는데 이 관제인 봐라. 일 안 하려고 하네. 그럼 나중에 다 평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아, 이 사람이 일 안 하는 사람이구나. 일을 뭐 너무 열심히 해도 문제겠지만 또 너무 안 해도 문제죠. 항상 적정하게, 적절하게. 그게 어렵죠. 중용. 가운데 있는 게 가장 어렵죠. 그쵸? 아예 뒤로 가서 나는 아예 일 안 해. 아니면 난 너무 열심히 한다. 그쵸? 맨 앞에 하고 맨 뒤는 서기가 쉬운데 가운데 중용을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게 오늘 개인 파산 이제 가장 최근 사건인데 아마 지금 이게 이제 100기거든요. 과거로 쭉 돌아가면서 제가 한번 몇 번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개인 파산에서 늘 문제되는 게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이 채권자들은 뭘 이의를 하는지, 그죠? 그 다음에 형사사건과 무관하구나. 형사사건이 있다 그래서 바로 면책 불허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가급적 재량 면책을 하되 그 형사사건이 문제된 거는 판단을 유보하고 그냥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양자가 형사재판, 경찰이나 검찰, 형사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서 최종적으로 거기서 유죄가 나온다 하면은 그 부분만큼 면책이 안 되는 겁니다.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죠. 비면책이라고 합니다. 비면책 채권.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